(1944년 11월 12일) 이른 아침 차갑고 얼어붙은 스코틀랜드 북부 해안에서 200명의 젊은 비행사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들이 조종석에 앉아 바라본 하늘은 짙은 잿빛이었고 귓가를 때리는 엔진 굉음 너머로는 오직 죽음에 대한 무거운 예감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탑승한 아브로 랭커스터 폭격기들은 일반적인 전투 상황에 투입되는 기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전투 상황에 투입되는 기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탑승한 아브로 랭커스터 폭격기들은 일반적인 전투 상황에 이들이 탑승한 오직 상상조차 하기 힘든 무게의 거대한 폭탄 하나를 운반하고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한 추가 연료를 싣기 위해 기체를 보호하던 무거운 강철 장갑을 모조리 뜯어낸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적의 전투기가 접근했을 때 최소한의 방어를 해줄 중간 포탄마저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이 둔중한 폭격기들은 사실상 공중에 떠있는 거대한 연료통이자 얇은 금속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방어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비행기들이 향한 곳은 노르웨이 북부의 차디찬 피오르, 지구상에서 가장 뚫기 어렵고 가장 촘촘하게 방어망이 짜여 있다고 알려진 독일군의 방어 심장부였습니다. 호위 전투기 단 한 대도 없이 200명의 젊은이들은 최정예 독일 전투기들과 촘촘한 레이더망 그리고 하늘을 찢어버릴 듯한 대공포가 우글거리는 사지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당시의 군사적 상식과 전술적 계산대로라면 둔탁하고 느린 데다 방어 무기조차 없는 이 폭격기 편대는 목표물에 접근하기도 전에 요격기들에게 학살당해 단 한 대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결과는 군사 전문가들과 역사가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영국의 폭격기들은 무사히 목표물 상공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임무를 완수하고 단 한 대의 기체 손실도 없이 기적으로 귀환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생존의 역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수많은 작전 중에서도 가장 기묘하고 미스터리한 순간으로 꼽힙니다.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철통같이 밤하늘을 감시하던 독일의 레이더 체계와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던 전투기 조종사들은 그 결정적인 사륙의 순간에 도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일까요? 이 거대한 의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그토록 무모하고도 절대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파괴하려 했던 목표물이 무엇인지 그 압도적인 실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 목표물은 단순한 배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직접 독일 해군의 자랑이라 칭송하며 깊은 애착을 보였고 반대로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가 그 괴물이라고 부르며 극도의 공포와 강박적인 혐오감을 드러냈던 거대한 강철의 제국, 바로 전함 티르피츠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향방을 좌우하던 차갑고 거친 북대서양에서 티르피츠가 뿜어내는 존재감은 전술적 가치를 넘어선 절대적인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이 전함은 단순히 해상에 떠있는 무기가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도 기존의 모든 해상 전투 규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억지력이었습니다. 티르피츠의 재혼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왜 연합군 수뇌부가 그토록 이 전함에 집착하고 두려움에 떨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쇳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35마일이라는 놀라운 속도로 거친 물살을 가르며 이동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함의 뱃머리와 갑판 위에는 15인치에 달하는 거대한 함포 8문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함포가 한 번 불을 뿜으면 무려 17마일 밖의 표적, 즉 지평선 넘어 보이지도 않는 적의 함선조차 단숨에 찢어 밝힐 수 있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티르피츠를 진정으로 가라앉을 수 없는 전함이라는 신화적 존재로 만들어준 것은 그 거대한 선체를 겹겹이 감싸고 있는 비정상적으로 두꺼운 장갑이었습니다. 연합군이 자랑하는 일반적인 항공 폭탄으로는 아무리 하늘에서 비 오듯 쏟아부어 명중시킨다 한들 두꺼운 강철 장갑 표면에 흠집만 내고 맥없이 튕겨나갈 뿐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포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재앙적인 화력과 어떤 물리적 타격도 튕겨내는 견고함은 연합군 병사들과 수뇌부의 마음에 깊고 짙은 절망의 그림자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토록 견고하고 완벽해 보이는 강철의 요새, 히틀러의 제국이 자랑하던 불침번이 무장마저 해제한 둔중한 영국 폭격기들의 공격에 단 90초 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시각에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토록 중요한 국가적 전략 자산이 적의 폭격기들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는 그 긴박한 시간 동안 불과 지척의 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독일의 베테랑 전투기 부대가 단 한 대도 요격에 나서지 못했다는 사실은 기이함을 넘어 등골이 서늘해지는 미스터리입니다. 철통같이 북극의 하늘을 감시해야 했을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망은 왜 이 거대한 폭격기 편대를 제때 포착하여 요격 부대의 경고를 울리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상황은 단순히 날씨의 변덕이나 전장의 우연 혹은 몇몇 군인들의 태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묵직한 의문들을 남깁니다. 당시 티르피츠의 격침은 단순한 작전의 성공을 넘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았던 완벽한 나치의 전쟁 기계 내부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과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나 전쟁 영화를 통해 역사적인 전투를 접할 때 시끄러운 포성, 영웅적인 돌격, 그리고 장군들의 천재적인 전술에만 시선을 빼앗기곤 합니다. 하지만 티르피츠를 둘러싼 이날의 진실은 그렇게 명쾌하고 평면적인 흑백의 영웅서사가 아닙니다. 200명의 젊은 비행사들이 극한의 추위 속에서 텅 빈 무장석을 바라보며 감내해야 했던 고립감, 한국가의 생존을 건 절망적인 발명품, 그리고 그들을 맞이해야 했을 독일군 방어체계, 내부에 보이지 않는 관료주의적 맹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낸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강철과 폭약의 대결 이면에는 인간의 나약함, 거대 시스템의 오류, 그리고 아마도 미쳐버린 역사의 흐름을 비틀어버리고자 했던 누군가의 은밀하고도 필사적인 저항이 숨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괴물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으며 마침내 북극의 어두운 바다에서 어떻게 허망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파헤치는 이 여정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속성과 인간 시스템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기묘하고도 완벽한 탈출극의 닫힌 문을 열기 전에 우리는 시간의 바늘을 조금 뒤로 돌려 전쟁에 관한 한 가지 근본적인 착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무기의 힘과 가치가 전장에서 적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잔혹하게 죽이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매일같이 포탄을 쏟아붓고 피비린내 나는 정과를 올리는 무기일수록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전함 티르피츠가 연합군의 심장에 박아넣은 절망감의 본질은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괴물은 바다 위에서 불을 뿜으며 적의 함대를 괴멸시켰기 때문에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이 거대한 강철 요새가 차가운 바다 깊숙한 곳에 닻을 내린 채 단 한 발의 한 포도 쏘지 않고 기괴한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피어올랐습니다. 무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 바다의 지배권을 쥐고 흔들었던 티르피츠의 진정한 권력,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을 붕괴시켰던 그 숨막히는 심리전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가장 흔히 빠지는 착각 중 하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란 곳, 전장에서 가장 많은 포탄을 뿜어내고 가장 맹렬하게 적을 살상하는 도구일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화약의 냄새와 귀를 찢는 폭발음, 그리고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적의 진영을 보면서 우리는 권력의 파괴력을 실감합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뒤흔들었던 가장 압도적인 공포의 실체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제국이 자랑하던 불침의 전함 티르피츠가 지녔던 진정한 위력은 그 거대한 포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쇳덩어리가 행사한 무소불위의 권력은 역설적으로 그것이 폭발음을 내지 않고 거대한 침묵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티르피츠는 바다 위를 항해하며 적을 도륙하는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연합군의 이성과 전략을 마비시키는 거대한 심리적 억지력 그 자체였습니다. 이 기묘하고도 절대적인 힘의 실체를 가장 극명하게 증명해준 사건이 1942년 6월 북극해 한가운데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소련은 나치 독일의 맹렬한 진공을 막아내기 위해 연합군의 전쟁 물자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식량과 무기, 탄약을 가득 실은 35척의 대규모 상선으로 수송선단을 꾸렸습니다. 영하의 차가운 바닷바람과 언제 몰아칠지 모르는 폭풍우를 견디며 항해하는 이 귀중한 선단을 보호하기 위해 무려 43척에 달하는 군함들이 호위대로 따라붙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해가 아니라 한 국가의 명운, 나아가 전쟁 전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거대한 전략적 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함대가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전쟁 역사상 가장 허망하고 끔찍한 붕괴가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그들을 덮친 것은 적의 함대나 하늘을 뒤덮은 폭격기 편대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정보, 바로 전함 티르피츠가 출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불확실한 소문 하나였습니다. 노르웨이 북부의 차가운 피오르,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괴물이 드디어 닻을 올린다는 첩보가 전해지자 영국의 해군 수뇌부는 극도의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티르피츠가 뿜어낼 15인치 한 포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호위함이든 상선이든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쇳조각으로 찢겨나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공포에 짓눌린 영국 해군 제독은 최악의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그는 수송선단에게 즉각 대열을 해산하고 각자 흩어지라는 명령을 내렸고 설상가상으로 그들을 지켜주던 호위함들을 모두 철수시켜버렸습니다. 괴물과의 직접적인 교전에서 발생할 막대한 해군력 손실을 피하려다 스스로 가장 치명적인 무덤을 파버린 것입니다. 졸지에 보호막을 잃고 살인적인 추위에 북극해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상선들은 뿔뿔이 흩어져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둔중한 상선들은 독일 잠수함인 유보트와 소형 잠수정들의 완벽하고도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며칠에 걸친 끔찍한 사냥 끝에 당초 출발했던 35척의 배 중 무사히 목적지인 소련의 항구에 도달한 배는 단 11척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원들이 불타는 배와 함께 차가운 심연으로 가라앉았고 엄청난 양의 전쟁 물자가 바다의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티르피츠는 단 한 번도 적의 군함과 포격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닻을 올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하나만으로 연합군의 거대한 수송 작전을 산산조각 내고 막대한 인명과 물자를 수장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전의 승패를 넘어선
화약 한 줌 쓰지 않고 얻어낸 나치 독일의 가장 완벽하고 거대한 심리적 승리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티르피츠가 연합군에게 심어준 공포는 일종의 마비 증세로 발전했습니다. 괴물은 다시 노르웨이의 피오르로 돌아가 깊은 침묵 속에 빠졌지만 연합군은 단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티르피츠가 언제 다시 바다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영국 해군은 막대한 수의 군함과 자원을 북대서양과 북극해에 강제로 묶어두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전장에 투입되어야 할 아군의 귀중한 전력들이 오직 보이지 않는 한 척의 적함을 감시하기 위해 낭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칠 총리가 이 전함을 가리켜 혐오감에 찬 목소리로 그 괴물이라고 부른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배는 연합군의 전략적 숨통을 쥐고 흔드는 목줄이었고 연합군의 해상작전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는 폭군이었습니다. 괴물이 살아있는 한 북극해의 거친 바닷길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이며 연합군의 전쟁 수행 능력은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략적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괴하고 모순적인 것인지 티르피츠는 침묵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 수뇌부에게 이 철학적 역설을 감상할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잔혹한 북극의 겨울이 바다를 완전히 얼려버리기 전에 해군을 결박하고 있는 이 저주받은 사슬을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도저히 이 거대한 강철의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영국의 시선은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묶여있는 괴물을 죽이기 위해 창공을 가르기로 결심한 순간 그것은 곧 수많은 젊은 조종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끔찍한 도박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북극의 빙하 깊숙한 곳에 웅크린 채 전 세계를 비웃고 있는 이 불가사리를 향해 인류는 이제껏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극단적인 사냥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은 종종 스스로를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대자연의 거칠고 험악한 요새 뒤로 숨어 들어갑니다. 전함 티르피츠가 북대서양과 북극해를 지배하며 연합군의 심장을 옥죄는 공포의 상징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강철로 덮인 두꺼운 장갑이나 모든 것을 찢어밟기는 파괴적인 함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괴물을 더욱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어준 것은 역설적이게도 노르웨이 북부 특유의 기형적인 지리적 조건과 척박한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전쟁의 향방을 가를 이 귀중한 해상 전력을 탁 트인 대양 한가운데에 함부로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티르피츠는 깎아지른 듯한 거대한 절벽과 깊고 좁은 물길이 거대한 미로처럼 얽혀있는 북극권의 피오르 깊숙한 곳에 닻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2000년의 요새는 연합군의 전통적인 해상 공격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렸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피오르의 복잡한 지형은 영국 해군의 뇌격기들이 어뢰를 투하하기 위해 낮게 날아오르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잠수함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장애물들로 가득했습니다. 빙하가 수만 년에 걸쳐 깎아 만든 이 거대한 자연의 성벽은 독일군의 강철 괴물을 포근하게 품어주는 난공불락의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군사 수뇌부를 지리적인 장벽보다 더욱 숨막히게 옥죄었던 것은 무섭게 다가오는 시간의 압박이었습니다. 바야흐로 1944년 가을 노르웨이 북부에는 머지않아 바다마저 얼려버릴 끔찍한 북극의 겨울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혹한이 찾아와 해수면이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이고 극지방 특유의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면 폭격기들의 작전은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만약 그 절망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티르피츠를 받아 밑으로 가라앉히지 못한다면 연합군의 북대서양 함대는 이듬해 봄이 올 때까지 꼼짝없이 이 괴물을 감시하는데 발이 묶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결정적인 해상 전투들에 투입되어야 할 귀중한 전력들이 텅 빈 바다에서 헛되이 소모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절박함에 내몰린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인내심은 마침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는 수뇌부를 향해 어떤 희생과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기필코 이 전함을 파괴해야 한다는 피도 눈물도 없는 맹렬한 명령을 하달합니다. 대자연의 시간표에 맞선 핏빛 경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처칠의 냉혹한 명령 아래 영국 왕립공군은 마침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단적인 작전을 실행에 옮깁니다. 1944년 9월 11일 200명의 젊은 조종사들이 탑승한 폭격기 편대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혹독한 장거리 비행에 나섰습니다. 무려 3,400마일에 달하는 이 기나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들은 먼저 1,100마일을 날아 러시아 연방 영토에 착륙하여 연료를 재보충하는 수고까지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낯선 러시아 땅에서 다시 이륙하여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뚫고 6시간을 쉼없이 날아간 끝에 마침내 그들의 시야에 티르피츠가 은신한 피오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조종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그들을 맞이한 것은 대공포의 불꽃이 아니라 독일군이 치밀하게 준비한 거대한 인공 장막이었습니다. 티르피츠를 호위하던 주변 시설에서 무려 200개가 넘는 연막 발생기가 일제히 가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짙고 끈적한 회색 연기가 좁은 피오르 전체를 덮어버렸고 강철 괴물은 짙은 안개 속으로 유유히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폭격기들은 시야를 잃은 채 거대한 톨보이 폭탄들을 투하했지만 표적을 잃은 폭탄들은 무의미하게 허공을 가르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 수장될 뿐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도달한 첫 번째 공격은 완벽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뼈아픈 실패에도 불구하고 티르피츠를 향한 영국의 집요한 추적은 멈추지 않았고 전황은 교묘하게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의 지속적인 공습 시도와 더불어 동쪽에서 소비에트 군대가 점차 거세게 압박해오자 히틀러와 독일 수뇌부는 티르피츠를 더 방어하기 용이한 지역으로 대피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괴물은 원래 머물던 북쪽의 피오르에서 남쪽으로 약 120마일가량 떨어진 트롬세 인근으로 은밀하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전함을 더 깊숙한 요새로 숨겨 생존력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조치였으며 그들의 방공망과 인공 연막 전술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역사가들은 히틀러의 이 결정적인 이동을 가리켜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라고 평가합니다. 트롬세로의 이동은 결과적으로 티르피츠를 영국 본토에서 출격하는 폭격기들의 타격 반경 안으로 조용히 밀어넣는 우를 범한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독일군은 대자연의 험준함과 자신들의 방어체계가 영국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트롬세로 거처를 옮긴 괴물을 쫓아 한 달여가 지난 10월 29일 영국 공군은 또다시 무모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랭커스터 폭격기들을 극한까지 개조하여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스코틀랜드에서 노르웨이까지 무려 13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곧장 날아가는 살인적인 직항로를 택했습니다. 비행사들은 극도의 피로와 긴장을 견뎌내며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통과해 전함을 기습하는 데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폭탄 투하를 불과 30초 앞둔 그 숨막히는 찰나의 순간 조준경에 선명하게 들어와야 할 티르피츠의 거대한 실루엣이 마법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독일군의 연막이 아니라 북극해의 짙고 묵직한 구름대가 전함의 상공을 거대한 담요처럼 덮어버린 것입니다. 자연마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치의 괴물을 비유하는 듯한 이 기막힌 우연 앞에서 조종사들은 짙은 구름 너머로 절망적인 기도를 올리며 허망하게 폭탄을 떨어뜨려야만 했습니다. 대자연의 완벽한 회방 속에 두 번째 공격 역시 뼈아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연이은 두 번의 참담한 실패는 연합군 조종사들에게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비룬데 비련 반 비룬과
비륜가, 비륜가, 비륜 기술은 반없이 포룬가, 비륜가, 비륜가, 비륜가. 방벽 앞에서 인간의 의지와 폭격 기술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영국 수뇌부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첩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독일군이 바다 밑의 괴물을 보호하기 위해 티르피츠 주변의 바르두포스 비행장에 베테랑 조종사들로 구성된 2개 비행대대 규모의 전투기들을 전진 배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괴물을 덮고 있던 지리적 장막 위로 수십 대의 날카로운 송곳니들이 노골적으로 영국 폭격기들을 찢어밟기 위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깎아 만든 요새와 기상 조건에 이어 하늘을 지배하는 전투기 편대까지 결합되면서 티르피츠는 그야말로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역에 들어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연이 괴물을 안고 있고 적의 사냥개들이 하늘을 철통같이 굽어 살피고 있다면 영국의 폭격기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죽음의 덫을 뚫어야만 할까요? 그 절망적인 질문 앞에서 영국의 공학자들은 이제 비행기라는 기계의 본질 자체를 뜯어고치는 광기 어린 결단에 이르게 됩니다. 대자연이 제공한 천연의 요새, 즉 피오르의 복잡한 지형과 혹독한 북극의 기상 조건이 전함 티르피츠를 감싸는 1차 방어선이었다면 이 강철 괴물을 진정으로 무적의 존재로 격상시킨 것은 보이지 않는 허공에 촘촘하게 쳐진 거대한 전자 그물이었습니다. 장갑의 두께는 최후의 보루일 뿐 그 이전에 연합군의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완벽한 정보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단순히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함선 한 척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르웨이 북부의 하늘 전체를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엮어놓고 어리석은 사냥감이 스스로 그물망 속으로 날아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치명적인 함정을 완성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 오만할 정도로 완벽한 경계망의 심장부에는 안되아 섬에 우뚝 솟아있던 배산 레이더 기지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자랑하던 가장 강력하고 정교한 최첨단 레이더 시설 중 하나였던 배산은 단순히 적기를 탐지하는 기계를 넘어 나치 독일에 지치지 않는 천리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짙은 구름이나 눈보라, 칠흑 같은 북극의 어둠도 이 기계의 번뜩이는 눈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영국 본토에서 이륙한 거대한 폭격기 편대가 바다를 건너 노르웨이 영공으로 접근을 시도한다면 배산 레이더의 화면에는 목표물 상공에 도달하기 훨씬 전부터 그들의 위치와 고도, 이동 방향이 낱낱이 기록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영국의 기습이라는 개념 자체를 성립할 수 없게 만드는 절대적인 정보력의 우위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가 아무리 뛰어난 시력을 가졌다 한들 타격할 수단이 없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권력에 불과합니다. 배산 레이더가 괴물의 눈이었다면 그 눈이 포착한 먹잇감을 공중에서 갈기갈기 찢어놓을 날카로운 송곳니 역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티르피츠가 닻을 내리고 있는 트롬스에서 멀지 않은 바르두포스 비행장에는 독일 공군 소속의 정예 전투기 조종사들이 언제든 날아오를 수 있도록 활주로의 도열에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초보 비행사들이 아니라 수많은 공중전과 사선을 넘나들며 살아남은 뼛속 깊이 노련한 베테랑 조종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조종하는 날렵하고 강력한 요격기들은 영국의 폭격기들을 공중에서 분해하기에 차고 넘치는 살상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논리와 수학적 계산으로 따져보았을 때 이 두 가지 방어 체계의 결합은 연합군 비행사들에게 완벽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속도가 느린 폭격기 편대가 이 철통 같은 감시망을 뚫고 티르피츠 상공에 무사히 도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독일 수뇌부가 짜놓은 시나리오 속에서
만약 영국 공군이 어리석게도 이 북극의 하늘을 넘어온다면 그것은 쌍방이 교전을 벌이는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처참한 공중 학살극으로 끝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멀리서 조기 경보를 전달받은 베테랑 전투기 편대가 여유롭게 고도를 선점하고 기다리다가 무거운 폭탄을 싣고 헐떡이며 날아오는 폭격기들을 공중에서 하나씩 사냥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왕립공군의 제구 비행대대와 제6 117 비행대대, 일명 댄버스터 소속의 젊은 조종사들 역시 자신들이 뛰어들어야 할 사지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뼛속 깊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탑승할 기체가 무거운 짐을 진 거북이처럼 둔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노르웨이 해안선 너머에는 수십 대의 요격기 엔진이 굉음을 내며 워밍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적의 영공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폭탄을 투하하고 다시 벗어날 때까지의 모든 항로가 독일군의 감시 화면 위에 죽음의 궤적으로 선명하게 그려질 것이라는 절망적인 진실은 비행사들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뿜어내는 공포는 실제로 눈앞에서 터지는 대공포탄보다도 조종사들의 목을 더 강하게 옥죄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티르피츠가 적의 심장부에 심어놓은 진정한 권력의 실체였습니다. 나치 독일은 불안에 떨며 방어에 급급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거대한 무력과 정보력으로 압도하며 적이 자신의 앞마당으로 들어와 자멸하기를 오만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뚫을 수 없는 강철의 장갑, 변덕스럽고 잔혹한 자연의 방벽, 허공을 감시하는 가장 강력한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일격필사를 준비하는 정예 요격기 편대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치밀한 방어 체계 앞에서 비행사 개인의 용기나 인간의 결연한 의지 따위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무기력한 단어처럼 보였습니다. 나치의 기계 제국은 북극의 하늘에서 완벽한 무결점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허공에 처진 그물은 너무나도 촘촘했고 사냥개들의 이빨은 끔찍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정상적이고 전통적인 군사 작전의 범주 안에서는 이 완벽한 덫을 피할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은 연합군 수뇌부를 극한의 딜레마로 몰아넣었습니다. 대자연의 시간표는 바다를 얼려버릴 최악의 겨울을 향해 무자비하게 달려가고 있었고, 기존의 상식적인 방식으로는 저 강철 괴물의 피부에 흠집조차 낼 수 없으며 단지 요격기들의 먹잇감이 될 뿐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결국 이 철벽 같은 전자 감시망과 죽음의 함정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 영국의 공학자들과 군인들은 군사적 상식의 세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미친 짓을 감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개량하는 수준을 넘어 비행기라는 기계의 본질과 조종사들의 생명줄마저 극단적으로 뒤틀어버리는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레이더 기지가 기계적인 결함으로 고장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눈이 멀게 되었다는 가설. 이 소름 끼치는 의혹의 중심에는 한독일군 장교의 이름이 비밀스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노르웨이 안데아 섬에 위치한 제국의 가장 강력한 눈, 배산 레이더 기지를 책임지고 있던 인물은 카를 하인리히 베스트너 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당시 어린 학생으로서 레이더 기지에서 일했던 노르웨이인 산데르 페테르센의 증언을 통해 베스트너라는 인물의 숨겨진 얼굴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룬 수많은 역사적 기록들은 종종 거대한 군대와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을 지워버리지만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는 언제나 개별적인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페테르센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베스트너 중위는 나치 지도부에 충성을 맹세하는 맹목적인 파시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은밀하게 연합군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품고 있던 기묘하고도 이질적인 독일군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전후에 발견된 그의 개인 서신과 기록 보관소의 문서들은 이 늙은 노르웨이인의 기억이 결코 착각이 아니었음을
완벽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발굴된 문서들에 따르면 베스트너는 겉으로는 히틀러의 제국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척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은밀하게 반파시스트 레지스탕스 활동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합군이 노르웨이에 상륙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자신들의 상관을 쏘아 죽이고 기지에 백기를 내걸겠다는 극단적이고 구체적인 사보타주 계획까지 동조자들과 함께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1944년 11월 12일 아침, 영국의 랭커스터 폭격기 200대가 스코틀랜드에서 날아와 중립국인 스웨덴 영공을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다가오던 그 끔찍하고도 긴장된 시간, 바다를 굽어보아야 할 레이더 접시가 육지를 향해 돌아가 있었고 비행장으로 전달되어야 할 경보가 1시간 가까이 지연된 그 기괴한 침묵의 순간, 이 치명적인 정보의 단절은 낡은 통신망의 우연한 기계적 오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그것은 미쳐버린 나치의 전쟁 기계가 영원히 멈추기를 간절히 바랐던 한 좋은 독일인의 고의적인 정보 누락이자 침묵의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완벽하고 촘촘해 보였던 제국의 감시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외부의 폭탄이 아니라 그 거대한 시스템의 신경망을 쥐고 있던 인간의 양심이라는 가장 통제하기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의해 내부에서부터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거대한 아이러니는 언제나 단 한 명의 영웅적인 행동이나 단 하나의 원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베스트너가 안 돼야 섬의 레이더 기지에서 침묵의 사보타주를 벌이고 있던 같은 시간, 티르피츠를 지켜야 할 사냥개들이 목줄에 묶여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던 바르두포스 비행장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참담한 내부 붕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울린 경보를 듣고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 쿠르트 슐츠와 그의 동료들이 미친 듯이 조종석으로 달려나갔을 때 그들의 발목을 잡고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하게 만든 것은 적군의 기관 총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독일군 특유의 경직되고 멍청한 관료주의와 행정 시스템이었습니다. 전투기들이 배치된 곳은 활주로의 끝자락이었고 하늘에는 곧 영국의 거대한 폭탄비가 쏟아질 촌각을 다투는 절대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인 군대라면 모든 규정을 무시하고 전투기들의 긴급 이륙을 최우선으로 허가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바르두포스 비행장의 관제탑은 유연함을 잃어버린 기계처럼 작동했습니다. 그들은 요격기들을 활주로에 대기시켜 놓은 채 상부에 예정된 일정에 따라 비행장에 접근하고 있던 수송기 융커스 52 한 대가 먼저 활주로에 착륙하도록 지시하는 치명적이고도 융통성 없는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조종사 슐츠가 훗날 분노 섞인 탄식으로 회고했듯이 요격기들은 그 둔중한 수송기가 느릿느릿 활주로에 내려앉아 길을 비워줄 때까지 피를 말리는 가장 소중한 5분이라는 시간을 지상에서 속절없이 날려버려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 5분을 빼앗기지 않고 즉각 이륙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영국의 랭커스터 폭격기들을 공중에서 따라잡아 대학살을 벌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스트너 중위의 의도적인 정보, 은폐와 치명적인 지연, 그리고 바르두포스 비행장에서 벌어진 군사 관료주의의 답답하고도 결정적인 실수. 한쪽에서는 이념의 회의감이 만들어낸 의도적인 저항이, 다른 한쪽에서는 경직된 시스템이 만들어낸 행정적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결코 만날 일 없었던 이 두 가지 내부의 균열이 기적처럼 완벽하게 맞물리는 바로 그 순간, 북극해의 하늘을 덮고 있던 나치 독일의 촘촘한 방공망에는 거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강철 장갑을 두르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지닌 무기 체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시스템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인간의 마음이 돌아서는 순간 한낮 바다 위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고 만다는 잔혹한 진실이 증명되는 찰나였습니다. 제국은 영국의 폭격기들이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치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내부 붕괴가 만들어낸 그 치명적이고도 기적 같은 시간의 틈새 속으로 드디어 200명의 영국 비행사들이 몰고 온 랭커스터 폭격기들이 조용히 진입했습니다. 이제 하늘의 주인이 바뀌었고 강철 괴물을 심판할 지옥의 불벼락이 쏟아져 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90초. 역사의 시계바늘은 마침내 티르피츠의 거대한 정수리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11월 12일 오전 8시 30분경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북극의 차가운 하늘을 가르던 영국의 랭커스터 폭격기 편대가 드디어 은신처인 트롬세 상공에 그 육중한 실루엣을 드러냈습니다. 영국 비행사들은 독일의 거미줄 같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중립국인 스웨덴 영공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타며 목표물의 배후로 접근하는 기만 전술을 펼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살인적인 추위를 견디며 무려 13시간을 날아온 200명의 젊은 조종사들의 눈앞에 마침내 그토록 오랫동안 연합군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강철의 괴물 전함 티르피츠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상공에서 내려다본 괴물의 덩치는 주변의 험준한 피오르 지형 속에서도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비행사들의 심장 박동이 귓가에서 터질 듯이 요동치는 가운데 폭격기들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죽음의 투하 지점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깊은 침묵에 잠겨있던 강철 괴물이 마침내 거친 숨을 토해내며 깨어났습니다. 티르피츠의 뱃머리와 갑판에 장착되어 있던 15인치 주포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그 포성은 단순한 폭발음이 아니라 북극의 빙하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천둥 소리와 같았고 포구를 빠져나온 맹렬한 섬광은 차가운 잿빛 하늘 위로 집채만한 오렌지색 화염구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시에 전함 주변을 둘러싼 대공포 진지들에서도 수백 줄기의 예광탄이 쏘아 올려지며 폭격기 편대를 향해 죽음의 불꽃놀이를 연출했습니다. 랭커스터 폭격기들은 방어용 장갑과 기총마저 모두 뜯어낸 채 거대한 연료통을 안고 있었기에 스치는 파편 하나에도 그 자리에서 거대한 화염구로 변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비행사들은 기체를 덮치는 엄청난 포화와 난기류 속에서도 시선을 고정한 채 오직 단 하나의 표적만을 향해 묵묵히 기술을 밀어넣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오전 8시 41분 란커스터의 폭탄창이 열리고 12,000파운드의 육중한 무게를 자랑하는 지진 폭탄. 톨보이가 중력의 법칙을 타고 목표물을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폭탄은 공기 저항을 뚫고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엄청난 속도로 가속하며 하늘을 갈랐고 정확히 티르피츠의 선체 중앙에 꽂혀들었습니다. 그 순간 북극해의 아침을 찢어놓는 엄청난 폭음과 함께 강철 괴물의 등짝이 무참하게 뜯겨나갔고 거대한 연기 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이 첫 번째 명중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뒤따라 진입한 폭격기들이 연이어 투하한 폭탄들 중 무려 5발이 좁은 전함의 갑판 위로 직접 내리꽂혔습니다. 그중 하나는 전함의 가장 견고한 부분인 주포탑 근처를 타격했고 뚫을 수 없는 철갑을 자랑하던 거대한 포탑마저 종이장처럼 허공으로 뜯겨 날아갔습니다. 설령 선체에 직접 명중하지 않고 바다에 떨어진 폭탄들조차 티르피츠에게는 치명적인 재앙이 되었습니다. 톨보이는 애초에 수면 아래에서 폭발하여 인공적인 지진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괴물 같은 발명품이었습니다.
배 주변의 바닷물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 거대한 폭탄들이 터지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수압과 충격파가 발생했습니다. 이 맹렬한 파동은 티르피츠를 감싸고 있던 두꺼운 강철 장갑을 엿가락처럼 휘어버렸고 배의 골격을 지탱하던 핵심 프레임들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어떤 재래식 폭탄으로도 흠집을 낼 수 없었던 불침번의 신화가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인공지진 앞에서는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투하가 시작된 지 불과 90초, 교향곡의 짧은 한 악장조차 끝나지 않을 그 찰나의 시간 동안 9대의 영국 폭격기가 쏟아부은 지옥의 불벼락은 히틀러의 제국이 가장 자랑하던 해상 권력의 심장을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내부의 탄약고가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거대한 선체를 뒤흔들었고 찢겨나간 강철판 사이로 차가운 북극의 바닷물이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갔습니다. 무게중심을 잃은 3만 5천 톤의 거대한 쇳덩어리는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끔찍한 금소금과 함께 차가운 수면 위로 거대한 배를 뒤집으며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북대서양을 호령하며 연합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무소불위의 괴물이 단 90초 만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뒤틀린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폭격을 마치고 급격히 선회하며 기술을 돌리던 영국 비행사들은 조종석 창문 너머로 수면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폭발의 소용돌이와 뒤집혀버린 전함의 최후를 경악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도 이 믿기 힘든 성과를 쉽게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더욱 소름 돋게 만든 것은 그 맹렬한 폭격이 진행되고 다시 현장을 빠져나오는 그 모든 끔찍하고도 완벽한 시간 동안 북극의 하늘은 철저히 비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레이더를 통해 폭격기의 접근을 알고 요격에 나섰어야 할 그 무수한 독일의 베테랑 전투기들은 단 한 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온전히 영국 비행사들의 것이었고 그들은 단 한 대의 기체 손실도 없이 기적처럼 살아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는 귀환 항로에 올랐습니다. 대영 제국의 입장에서는 군사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승리 중 하나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무시무시한 기계 괴물을 박살냈고 자신들을 향해 조여오던 북극해의 핏빛 사슬을 마침내 끊어냈습니다. 승전보를 안고 돌아가는 폭격기 편대의 조종석에서는 환희와 안도의 한숨이 교차했고 수년간 짓눌려 있던 절망감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전쟁의 풍경과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질감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폭격기들이 승리의 굉음을 내며 멀어져간 바로 그 시간, 완전히 박살나고 뒤집혀버린 티르피츠의 뱃속, 그리고 끈적한 기름으로 뒤덮인 차가운 피오르의 바다 밑바닥에서는 펜과 잉크로는 결코 다 담아낼 수 없는 가장 참혹하고 비인간적인 지옥도가 이제 막 그 끔찍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책을 읽으며 적의 전함이 격침되었다는 건조한 문장 한 줄로 그날의 거대한 사건을 요약하고 소비해버리곤 합니다. 영국의 랭커스터 폭격기들이 승전보를 울리며 스코틀랜드의 비행기지로 무사히 귀환하고 있을 때 그들이 뒤에 남겨두고 떠난 노르웨이 북부 트롬스의 피오르는 문자 그대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군사 전략가들이 작전 지도 위에서 자랑스럽게 지워버린 빨간색 X표 하나는 사실 그 거대한 강철 괴물의 뱃속에 gat혀있던 수많은 젊은 인간들의 생명줄이 무참하게 끊어지는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티르피츠는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1,000명이 넘는 독일 해군 수병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며 고향의 가족들을 그리워하던 거대한 강철의 도시였습니다. 영국의 맹렬한 폭격이 휩쓸고 간 지 불과 90초 만에 배가 완전히 뒤집히면서 이 거대한 도시는 한순간에 수심 깊은 곳을 향해 곤두박질치는 거대한 금속의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생존자들의 끔찍한 증언에 따르면 영국의 톨보이 폭탄이 명중한 순간 전함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허공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그 직후 육중한 선체는 서서히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이내 차가운 바닷물이 찢겨나간 강철 틈새를 뚫고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미처 갑판 위로 빠져나오지 못한 수백 명의 수병들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꾸로 뒤집힌 배의 깊고 복잡한 미로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운 좋게 배가 완전히 전복되기 직전 차가운 바다로 뛰어든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결코 안전한 육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표면은 파괴된 전함에서 꿀럭거리며 흘러나온 시커멓고 끈적끈적한 중유로 두껍게 뒤덮여 있었고 살을 내는 듯한 북극의 살인적인 추위는 물에 빠진 자들의 체온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갔습니다. 해안가에서 이 참상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질 듯했습니다. 당시 무태에 있다가 배가 뒤집히는 것을 목격한 21살의 젊은 수병칼을 흰 코렐링은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얼음장 같은 바닷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를 비롯한 육지의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헤엄치며 물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려 했었지만 그 거대한 죽음의 파도 앞에서 인간의 힘은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배의 뱃속 깊은 곳에 갇힌 자들에게는 아예 구조의 손길조차 닿을 수 없었습니다. 거꾸로 뒤집힌 강철 감옥 속에서 어떤 이들은 부러진 파편에 깔려 신음했고 어떤 이들은 밀려 들어오는 차가운 바닷물을 피하기 위해 아직 공기가 조금 남아있는 밀폐된 구역으로 필사적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수압에 찌그러지는 금소금과 비명 소리 속에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절대적인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혹한 지옥도 속에서 전쟁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잊을 수 없는 비극적인 소리가 피오르의 수면 위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아우성이나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처박힌 티르피치의 두꺼운 강철 장갑 너머 바닷물이 차지하는 뱃속 어딘가에서 살아남은 젊은 독일 수병들이 조용히 국가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 모든 것 위에 있는 독일이라는 가사가 얼어붙은 바다 위로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죽음이 서서히 목끝까지 차오르는 그 절대적인 암흑 속에서 병사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합창을 하며 마지막 공포를 이겨내려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 서글픈 노랫소리는 구조대원들의 심장을 무참하게 찢어놓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용접기를 들고 배의 밑바닥을 뚫어 동료들을 구출하려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얄궂게도 그토록 원망스러웠던 티르피치의 두꺼운 강철 장갑은 동료들을 살리려는 구조 작업마저 완벽하게 방해했습니다. 시간이 무심하게 흐르고 피오르에 조류가 밀려들며 해수면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밀물과 함께 전함 내부의 남은 공간마저 차가운 바닷물로 채워지자 뱃속에서 들려오던 숭고하고도 서글픈 합창소리도 마치 촛불이 꺼지듯 하나둘씩 조용히 사그라지며 영원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극의 결과로 무려 971명의 독일 수병들이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바다 밑바닥에서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시간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영국의 비행사들은 기지로 돌아가 극도의 긴장감이 풀린 상태로 왁자지껄하게 맥주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웃음소리와 환호성이 넘쳐났고 그들은 마침내 그 끔찍한 괴물을 받아 밑으로 돌려보냈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프랭크 틸리와 베질 피시 같은 비행사들은 주말에 런던의 팔라듐 극장으로 코미디 쇼를 보러 가며 마음껏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늘의 승리자들은 수면 아래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생지옥의 질감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극단적이고도 끔찍한 대비는 우리에게 전쟁이라는 괴물의 진짜 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 국가의 빛나는 승리와 영광은 언제나 다른 국가의 이름 없는 청년들이 어둠 속에서 질식해 죽어가는 끔찍한 고통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에게는 스탈린에게 편지를 쓰며 다 같이 기뻐하자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군사적 업적이었지만 누군가의 아들이자 형제였던 971명의 젊은이들에게는 그 어떤 정치적 대의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허망하고 비참한 죽음일 뿐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선전하던 제국의 무적 신화는 기름이 둥둥 뜬 북극의 짠물 속에서 그렇게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피오르의 바다가 다시 잔잔해지고 그날의 피비린내가 모두 씻겨 나갔을 때 한때 서로를 죽이기 위해 밤하늘을 가르고 레이더를 주시했던 영국의 폭격기 조종사와 독일의 요격기 조종사는 늙은 노인이 되어 조용히 전화기를 집어들게 됩니다. 그들의 늦은 통화는 무너진 강철 괴물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북극의 피오르를 뒤덮었던 매캐한 화약 냄새와 끈적한 중유의 흔적은 이제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영원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강철의 괴물 티르피츠가 남긴 잔해의 일부는 전후 노르웨이 사람들에 의해 인양되어 평범한 도로, 포장재나 농기구를 만드는 철 쓰레기로 쪼개져 팔려나갔습니다. 히틀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전 세계의 바다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천년 제국의 무적 신화는 결국 그렇게 가장 초라하고 평범한 일상의 조각들로 흩어지며 역사의 뒤안길로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붉게 녹슬어 사라질지언정 그 미쳐버린 시대의 톱니바퀴 속으로 억지로 밀려 들어가야만 했던 인간들의 기억마저 피오르의 조류에 쉽게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사 전략가들이 작전 지도 위에서 지워버린 빨간색 X표의 흔적은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짙은 화상 자국으로 남아 평생토록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깊고 어두운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던 어느 날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진 두 명의 노인이 조용히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명은 과거 영국의 폭격기를 몰고 지옥의 불벼락을 쏟아부었던 조종사 토니 아이버슨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 폭격기들을 찢어밟기 위해 바르두포스 비행장에서 출격 명령을 기다렸던 독일의 요격기 조종사 쿠르트 슐츠였습니다. 반세기 전 북극의 잿빛 하늘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던 철천 지원수들이 마침내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로운 시대의 공기 속에서 목소리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쟁의 무거운 앙금과 이념의 벽 탓에 조심스럽고 서먹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두 노인은 서로가 그 끔찍한 시절에 겪어야 했던 극도의 공포와 상실감을 이 세상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직접 겪어본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고 무언의 연대감이 그들 사이에 오랜 장벽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이고도 뭉클한 통화 속에서 그들은 놀랍게도 과거의 영광스러운 전공이나 누가 더 뛰어난 비행수를 가졌는지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잔디를 깎는 소소한 일상이나 손주들의 안부, 그리고 이제는 백발이 되어버린 자신들의 평범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서히 오랜 친구처럼 변해갔습니다. 적국의 심장부를 타격했던 영국의 영웅과 무너져가는 제국을 수호하려 했던 독일의 방패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하나의 뼈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은 결코 세상을 구원할 천사나 파괴할 악마가 아니었으며 그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권력의 체스판 위에서 속절없이 소모되어야 했던 20대의 나약한 청년들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쿠르트 슐츠는 훗날 전쟁을 회고하며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청춘을 갉아먹는 완벽한 미친 짓이었으며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8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망하게 시궁창에 내버린 끔찍한 낭비였다고 씁쓸하게 고백했습니다. 전함 티르피츠가 침몰한 1944년 11월 12일의 사건은 나치 독일이 자랑하던 해상 억지력의 완전한 종말을 알리는 군사적 쾌거였습니다. 이 무자비한 공습을 통해 연합군은 북극해의 핏빛사슬을 끊어냈고 바다의 지배권을 되찾아 전쟁의 승기를 확실하게 굳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971명이라는 젊은 생명이 기름낀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국가를 부르며 질식해 죽어가야만 했던 비인간적인 대참사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군대 역시 이 작전이 거대한 악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고 자부하면서도 그 이면에 깔린 인간 생명의 무참한 희생 앞에서는 묵직한 비극의 감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의 모순된 진실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 국가의 눈부신 승리의 후광 이면에는 언제나 패배한 자들의 끔찍한 비명 소리가 그림자처럼 들러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폭탄은 거대한 강철 괴물을 심해로 완벽하게 가라앉혔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깊은 흉터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티르피츠를 둘러싼 이 웅장하고도 기묘한 서사시는 이제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하늘을 뚫고 들어간 폭격기의 기적적인 탈출극. 이면에는 카를 하인리 베스트너 중위처럼 부서진 양심을 부여잡고 파시즘의 눈을 가려버린 한 인간의 은밀하고도 필사적인 저항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통제와 무자비한 규율을 자랑하던 나치의 기계 제국은 외부의 적대적인 공격 이전에 결코 길들일 수 없는 인간의 본성, 즉 양심의 반란과 관료주의적 맹점이라는 보이지 않는 내부의 균열에 의해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고 두꺼운 장갑으로 무장한 절대 권력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돌아서는 순간 어떤 철옹성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을 역사는 피로 쓰인 기록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가 마주한 가장 위대한 승리는 괴물을 파괴한 폭탄이 아니라 전쟁 기계에서 빠져나온 두 노인이 서로의 안부를 묻던 화해의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무기 체계와 지구 반대편의 적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인공위성과 첨단 레이더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쥔 자들의 탐욕과 증오가 다시금 새로운 형태의 괴물들을 받아와 하늘로 띄워보낼 때 우리는 과거의 그 200명의 젊은 비행사들이나 무전기 앞의 수병들처럼 또다시 눈을 가린 채 미쳐버린 체스판 위로 끌려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또 다른 티르피츠가 보이지 않는 심리전의 가면을 쓰고 우리 시대의 바다에 닻을 내린다면 그 견고한 강철의 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은 더 파괴적인 수십만 톤의 지진 폭탄일까요? 아니면 무자비한 시스템의 맹목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깨어있는 양심일까요? 거대한 북극 피오르에 얼어붙은 수면은 말이 없고 바람에 쓸려가는 역사의 묵직한 물음표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